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대진화와 소진화라고 나눠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많은 진화론자들은 대진화, 소진화를 구별하지 않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진화와 대진화의 개념이 어려워요. 좀 전에 그 진화론자가 쓴 사이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정했냐면 종분화가 일어나면 대진화라고 얘기했어요. 종분화. 그러면 그 종분화가 대진화라고 일어났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데 형태적 변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형태적 변화가 없는 식의 종분화를 대진화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 사람은 대진화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진화, 대진화는 진화론자들도 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관찰되고 있는 건 종류 내의 다양성, 그 종류 내의 다양성을 진화론자들이 소진화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종류에서 종류로 바뀌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대진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소진화와 대진화의 개념도 사실은 종류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이 진화론자들이 그 진화론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화석의 증거들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에서 뭘 발견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바인을 발견했다. 근데 막상 진화론이 탄생한 영국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믿음이 좋은 진화론자들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피트타운이라는 가짜 화석을 만들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그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화석은 어떻게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가짜 외에는. 오스트로피테쿠스가 인류의 조상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건 멸종한 원숭이에 불과한 것이고, 네안데르탈이나 크로마뇽이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훨씬 우리보다 등치도 좋고 힘도 세고 어떻게 보면 머리도 더 좋을 것 같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네안데르탈, 크로마뇽은 다 사람이고. 네,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 필트타운인 화석이 굉장히 이 사기친 거죠. 왜냐하면 실제 있지도 않은 뼈를 만들어서 필트타운 지역에 묻어놓고 자기들이 발굴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예측한 그대로 그 원숭이의 턱뼈와 사람뼈를 조합해서 만든 피트타운인 화석을 가지고 진화의 완벽한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했고, 이 진화의 완벽한 증거가 화석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 이제는 화석이 뒷받침되어지는 완벽한 이제 생물학적 이론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12년서부터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완벽하게 밝혀진 1962년까지 50년 동안은 진화론은 완벽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고, 이 피트타운인 화석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원숭이 재판,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문제가 됐었던 데서도 무슨 얘기냐, 진화론에 이런 완벽한 증거가 있다. 이제 진화론의 완벽한 과학적 증거로, 지금은 화석의 증거로서 진화론에 내놓을 게 별로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당당했죠. 네,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이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피트타운인 화석이라는 완벽한 진화론의 그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1912년 이후에 아마 신학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12년서부터 1962년, 20세기 중반까지 제가 볼 때는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때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지금 틸리 그 신부님이죠. 예, 그 샤르댕 신부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이 진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샤르댕 신부님이 어떠한 성경을 이렇게 좀 어떻게든지 왜곡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가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샤르댕 신부님이 상당히 고민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보네포 같은 경우에 창세기 신화다. 물론 창세기 신화다라는 말이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복잡한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진화론이나 인본주의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누구죠? 예,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들을 보면 진화론 인정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6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962년에 그 피트타운인 화석이 가짜로 완전히 밝혀졌고, 물론 53년에
뼈에 대한 연대 측정에서 이미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공식적으로는 1962년에 이제 됐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부정한다는 것은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진화론과 싸웠던 C.S. 루이스조차도 그 글에 보면 뭐 진화론 인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신학교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제가 이런 창조과학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반응을 듣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왜 그 진화론이 이미 사람들이 다 그 과학적인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근본주의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창조과학운동도 사실은 이런 피트타운이 화석 같은 것이 공고히 있을 때는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창조과학운동이 펼쳐지고 이제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 이제 도리어 창세기 대격변, 노아우 시대 대홍수의 증거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상황은 과학적 증거들이 도리어 창조론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창조과학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창조론 진화론 논쟁은 굉장히 이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증거로서 다양성의 증거를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도리어 격변의 증거들 가지고 또 설계의 증거를 가지고 봐라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그 절서정연하고 설계가 돼 있겠냐. 그런 설계 논쟁과 격변의 증거 때문에 사실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불리했죠. 그래서 창조진화 논쟁에서 이제는 진화론자들이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창조과학은 다 사이비과학자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제 주변화시켜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죠. 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화석에 대해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제 화석 자체가 진화의 증거가 남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화석의 진화의 증거가 중간 단계 화석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진화가 갑작스럽게 도약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그런 괴물 이론이나 좀 더 굴두가 더 세련된 단속 평형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화의 증거가 없는 부분들을 디펜스하는 것이 어떤 진화론의 유명한 진화론자가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주십시오. 이제는 이제 생명과학에 이제 20세기 후반서부터 해서 생명과학이 굉장히 발전되고 DNA가 발견되고 이중사슬 구조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DNA를 해석하고 지놈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이런 이 생명과학이 막 발전되면서부터는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RNA 가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나오고 이제는 진화의 원동력을 화석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뭐 진화의 증거가 팍팍 나와주면 좋은데 사실 안 나오고 있으니까 도리어 생명과학적으로 진화의 증거들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부분에서는 선두주자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래서 진화의 원동력이 뭐냐? 유전자가 결국은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 리차드 도킨스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잘 글을 써서 사람들이 진화가 진짜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 DNA 중심으로 진화를 설명하는 그래서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온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왔죠.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통해서 설계 논쟁에서 사실은 여태까지 진화론자들이 불리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진화라면 어떻게 이런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논리에서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질서와 모든 설계는 진화의 위대한 결과다. 그래서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 자체의 제목도 굉장히 제목을 많이 잘 졌죠. 왜냐하면 윌리엄 페일리가 시계공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정교한 형태의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만든 시계공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시계공을 네가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정교한 시계를 보면서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참 웃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계공 논증을 한 윌리엄 페일리의 논문에 그 시계공이라는 말을 따오고 그 앞에 the blind, 눈먼 자를 붙였죠.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생겼는가? 바로 그것이 진화의 위대한 과정을 통해 됐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한 책을 썼지만 사실은 내용은 그겁니다. 진화의 위대한 과정을 통해서 막 그럴듯하게 쓰지만 사실은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교한 소설이죠. 과학으로 위장한. 그래서 이제는 진화론자들이 설계 논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계된 거야. 진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이제 자기의 마음을 확실히 드러낸 책을 쓰죠. 만들어진 신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라는. 그래서 이런 창조과학적인 또는 지적설계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의 진짜 배경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웃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예,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실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파하듯이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 뭐 들리는 얘기하면 하나님은 없을 거야라는 말을 이제 원래는 하나님 없다라고 했는데 광고를 붙여주는 데서 진짜 없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프로바벌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이 완전히 딱 반영이 된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리차드 도킨스는 그러한 자신들의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천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천박한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주십시오. 최근에 리차드 도킨스하고 영국의 대주교하고 진화론, 창조론 논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지금 많은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도 서로 똑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언제 원숭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인간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간이 아닌 존재로부터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리차드 도킨스는 창조 초월적 존재에서 어떻게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진화가 99점 몇 % 사실일 것이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100%라고 얘기하지 않고 99점 몇 %. 벌써 논쟁의 성격이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논쟁에서부터 쭉 역사적 논쟁에서 이제 지금의 창조론 진화 논쟁에서 보면 종교와 진화론자들에서 이미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우리는 진화론 수용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이미 강의 들으셨겠지만 진화론자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주장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변화됐다라고 주장하는지 우리가 이해 못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진화는 치열한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을 통해서 아주 잔인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드물게 진화돼서 이런 생명체를 이뤘다고 믿는데 너희들이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냐?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다양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했을 때 적어도 돌연변이도 부분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렇지만 돌연변이나 자연선택 때문에 진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네.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멋있게 변화되는 거는 영화에서는 가능하지만, 네, 다음 주십시오. 실제로는 돌연변이가 물론 어떤 것들은 그 기형으로 확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유리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없죠. 뭐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날개 떨어진 이제 풍뎅이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날개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그쪽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섬에 살고 있는 풍뎅이였다. 그럼 바람이 불면 얘들 날아가다 휙휙 날아가서 바다에 빠질 텐데 얘들 나르지 않으니까 바다에 빠질 필요가 없죠. 그럼 상당히 사는데 유리합니다. 날개 없는 애에 비해서, 있는 애에 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유리한 돌연변이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경 속에서. 그러나 절대적으로 유리한 돌연변이는 있을 수가 없죠. 네, 설계도가 망가지니까.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초파리 실험을 엄청나게 하고 초파리를 계속 돌연변이 계속 실제로 진화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네, 다음 주십시오. 실제로 과학적으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개념을 가지고 이런 유전적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면 실제로 그 인간이 한 세대마다 돌연변이들이 계속 누적되죠. 물론 우리가 지금 있는 돌연변이가 100%다 전달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1인당 60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있다는 걸 밝혀졌고 350세대가 지나면 인류가 멸망한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DNA 인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DNA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것이 진화가 되게끔 막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연변이를 복구해 주는 그런 쪽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돌연변이가 제대로 교정이 안 되면 그 세포를 아예 죽여버립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만약 세포 DNA에 이상이 있으면 고쳐주든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지면 아예 세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되는 거죠. 암세포가 돼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암에 걸리는. 그러면 생명과학 체계 한쪽에서는 돌연변이에서 진화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된다고 하는. 야, 이거 진짜 생명과학 책이 진화론 때문에 헷갈리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자연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얻은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자연선택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환경이, 시커먼 환경에서는 까만 나방이 많아지고 반대로 이제 환경이 개선돼서 푸릇푸릇해지면 되려 흰 나방이 잘 안 보이니까 흰 나방들이 더 많아지고 반대로 까만 나방은 많이 잡혀먹으니까 숫자가 적어지고. 자, 이런 식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심지어 어떤 것들은 멸종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막 자연을 파괴하다가 멸종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진화된 적은 없어요. 다른 생명체로 변화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어떤 질서, 창조 질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다양성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세 가지 메커니즘에서 일어난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교환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이 왜 다릅니까? DNA가 변화된 게 아니죠. DNA가 컨비네이션이 바뀌어진 거예요. 정보가 서로 그 섞이면서 다양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자, 두 번째 메커니즘은 환경과 유전자가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후생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자, 세 번째는 돌연변이도 변화를 일으키죠. 이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다음 주십시오. 유전 정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기를 얼마나 낳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하나, 더가 패밀리라고, 아들이 10명, 딸이 9명, 열심히 아기를 낳은 그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가족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아기를 낳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뭐 아기들이 다 틀리죠. 당연히 다 틀립니다. 다음 주십시오. 왜 틀리는가?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우리가 염색체가 23쌍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그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성염색체는 XY로 되어 있고, 그래서 XX가 모이면 여성이 되고 XY가 되면 남성이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염색체는 XX든지 XY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3쌍의 염색체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똑같은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다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을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염색체를 하나님께서 그 쌍을 지었을 때 그 염색체가 그 쌍으로 지은 서로의 정보가 틀리게 됐다면, 제가 볼 땐 당연히 틀리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성, 열성 했을 때 우성끼리 만나면 우성이 되고 열성끼리만 열성이 되면 우성, 열성 섞이면 어떨 때 우성,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빠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염색체 23쌍의 염색체에서 그 23개가 골라서 서로 고를 수 있는 컨비네이션이 2의 23승이 나오죠. 그리고 2의 23승은 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쌍으로 된 게 다르다고 가정했으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담의 경우에 다르다고 가정하고 하와도 다르다고 가정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막 무한히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했을 때 자손이
그 컨비네이션이 서로 다른 컨비네이션이 얼마 2의 23 곱하기 2의 23 하면 자그마치 70조 3,687억 등 70조의 경우의 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 컨비네이션 자체만 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다음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가 아빠와 엄마로부터 유전 인자를 받으면 그 정보가 그대로 가지 않고 크로스오버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바꿔줘요. 정보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 같은 컨비네이션을 받아도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의 컨비네이션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일란성 쌍둥이도 사실은 좀 다르죠. 네, 다음 주십시오. 네, 일란성 쌍둥이는 사실 굉장히 똑같죠. 왜냐하면 DNA 설계도가 같으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렇지만 지문이 틀리고요. 어떤 사람은 대머리 되는데 어떤 대머리 안 되고 일란성 쌍둥이인데 뭔가 어떻게 살았느냐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또 사실 성격도 틀려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성격이 같을 거라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카가 일란성 쌍둥이고 제 처남이 일란성 쌍둥이라 제가 일란성 쌍둥이 조금 압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네, 그래서 왜 다를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야, 이거 한 개인데 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둘도 잘못 태어났으니까 이거 영혼을 쪼개서 주진 않으셨겠죠. 각각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성품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또 먹을 것도 틀리고 물론 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 조카도 보더라도 처남 보더라도 그렇고요. 네, 다음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까만 사람이 나오고 어떻게 하얀 사람이 나오냐? 햇빛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햇빛에서 그을렸는데 그 다음에 애가 까매지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종의 피부 색깔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예,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인종을 보통 5개 정도로 나누는데 끝에 있는 두 인종은 작으니까 무시하면 결국은 백인, 흑인, 황색 인종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다음 주십시오. 물론 이것이 더 복잡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헤어토픽에 나온 내용입니다. 흑인이 첫째 애들 까만 애 나왔고 둘째 애도 까만 애 나오는데 셋째 딸을 태어났는데 하얀 애가 나왔어요. 야,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니까 이렇게 헤어토픽에도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까만 부부 사이에 하얀 게 나왔을까? 뭐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 과학자들은 이 사람들 피 속에 백인의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피부 색깔의 유전자에 백인의 유전자가 있고 흑인의 유전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얼마든지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부가 영국의 부부는 아기를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애는 새카만 애, 한 애는 완전히 백인. 그러니까 유전 정보의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백인도 되고 흑인도 되는 거지. 그게 뭐 백인 유전자 따로 있고 흑인 유전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